자, 여러분 교재 180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 자,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죠. 자, 주택연금 제도는 2007년도 도입이 된 제도죠. 2007년도에. 자, 이 주택연금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 소유자가 이 개념이 또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죠. 그래서 뭐죠? 노후 생활자금, 우리가 용도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주택연금제도 또는 영모기지론이라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보시면 180쪽 보시면요. 차입자가 매 기간 연금의 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잔액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영모기지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모기지는 비소구형 우리가 대출이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소구적 우리가 되고, 농지연금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닙니다. 자,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 제도는 이것은 2011년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주택연금 제도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우선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우리가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그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 자,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고, 또 주택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25% 감면을 해주고,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죠. 또 그래서 세제상 혜택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입 가능 연령을 보면은 주택 소유자 또는 둘 중에 한 사람이죠.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죠.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자, 그래서 우리가 55세 이상이다. 자, 181페이지에 가입 요건에 가입 가능 연령이 나오죠.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 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자, 거주 요건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죠. 자,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이 있고, 자, 그리고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준 변동금리 대출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한번 보는데, 이 주택 거기에 보시면 정산을 보시면은 주택 처분 가격, 주택 처분 가격과 연금 지급 총액, 연금
지급 총액이 대출 잔액인데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남는 부분 남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남는 부분은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4억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우리가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국가 부담. 특히 이쪽 부분을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182조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게 프로젝트 금융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약어로 PF라고 하고 파이낸싱을 금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 PF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프로젝트 금융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개념이 이제 나와 있죠. 이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 우리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을 우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주인, 스폰서가 있겠죠. 자, 이 사업주인, 스폰서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이미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출자를 통해서 특수 법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특수 법인.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죠. 이 시행회사는 뭐가 돼요? 우리 사업주와는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어요. 관련돼 있다.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단일 사업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유전 개발 사업, 뭐 항만 개발 사업, 고속 전철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우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오래 걸려요.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뭐를 담보로 하냐 하면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수익성 또는 사업성을 담보로 하죠. 자, 이 미래의 이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다. 이것을 담보로 해서 프로젝트 우리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 과거의 대차대조표라고 했던 거죠. 이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서 뭐를 발행하냐면 회사 채권을 발행해. 자,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자, 이때 이 회사채를 인수를 하는 것이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려니 뭐가 된다? 정보, 이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성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감소한다.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점점 줄어들죠. 이게 대주단, 예, 금융기관이겠죠.
그래서 한 은행이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 은행이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전략을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해요. 신디케이션 론. 자, 신디케이션 형태로 론, 대출을 해준다. 누구의 프로젝트 시행에서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대출을 해주죠.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에서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데 이 이자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이 대출 금리는 이 기업에 있어서의 일반 기업에서의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훨씬 높다. 예,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아서 너무 높다. 그래서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삼습니다. 또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으로서 프로젝트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개발 사업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상태표에 부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신의 재무상태표에 부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시키는 효과가 있다.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장점. 이건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대주단은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망하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죠. 비소구 금융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자,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보증하면은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두죠. 제한을 둬서 여기에는 원리금 상환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구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 이 질문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금융기관은 위험을 분산, 배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또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또는 신용보강회사,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정부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 배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죠. 또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관리한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관리하죠. 자,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 계정. 자,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것은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금을 관리를 해요. 여기서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비, 이 개발 사업비에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주단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를 할 수 있죠. 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를 하게 되죠. 이때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이 대주단 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 이 조인트 벤처는 그래서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우리가 법인세, 이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또 기계나 장비를 리스한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세제상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82쪽에 우리가 개요, 그리고 구성, 그리고 183페이지에 우리가 또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또 확인을 한번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출제 가능성이 우리가 높은 내용이 바로 뭐죠? 거기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죠. 또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여러분 교재 185쪽에 봅니다. 또 이것도 출제 원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네,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2001년 7월 1일 시행이 됐죠.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리츠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로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 임대주택 사업,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이다. 이 니츠 자체는 간접 투자이면서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오죠. 이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어서 관련해서 186페이지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이 법률에서 우선 또 출제를 또 우선 매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기관리.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자, 이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죠. 한시적. 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MF 직후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고,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됐다.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이 된 우리가 바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되겠죠. 자, 우선은 시험에 이 개념이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을 우선 자주 보셔야 되는데, 자, 개념 요거 많이 출제하죠. 한 3번 출제하고, 요것도 뭐 한 위탁 관리도 한 3번 정도 출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86페이지 거기에 표 밑에 개념이 나와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 보면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죠? 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명목 회사죠.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거기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자산관리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본이 70억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두는데 대통령령에는 5인 이상이죠. 자, 법인격을 보시면은 187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 그리고 현물 출전 설립은 할 수 없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전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거기 4번에 설립 자본금 있죠. 자, 설립 자본금 요 두 개는 또 시험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설립 자본금.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우리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죠. 이쪽에서 출제를 많이 하죠. 자, 제10조 최저자본금인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70억 원이 최저자본금. 자, 그리고 요 두 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50억 원이 최저자본금이죠. 좀 주의를 좀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그 최저자본금까지 밑에 7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4번과 이 7번 우선 염두에 좀 두시고, 그리고 8번 보세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11조에 2가 나오죠. 자, 그리고 188페이지 14조에 조문이 나오죠. 14조에 8. 자, 거기에 보시면은 기억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14조의 8에서 나오죠. 14조의 8. 여기서 보시면은 얼마? 30%. 100분의 30% 이상이죠. 얼마?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니은은 주식 분산이죠. 자, 주식 분산인데 요걸 우리 30회 시험은 요걸로 출제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50% 이내 소유합니다. 제한이 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공모나 분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자기관리 10번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이력을 보면은 자, 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의 동그라미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취득, 처분, 우리가 관리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우리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차입 및 사채 발행을 보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죠.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13번 내부 통제 기준을 보시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중시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된다. 내부 통제 기준이 있는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와 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통제 기준이 없습니다. 제정할 필요가 없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올해 이 법 조문에서 또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법조문을 주의해서 잘 공부를 또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융 이론을 마치는데 부동산 이 투자와 부동산 금융,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금융 이론 합쳐서 약 30%,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또 우리 개론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오고 좀 많이 수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5쪽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내용이 나오죠. 자, 195쪽으로 갑니다. 자, 195쪽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 개발은 공간을 개발,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에 195페이지 보시면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단 부동산 우리가 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우리가 제외한다. 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는 우선 공공개발 주체를 1센터라고 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부문이 여기에 해당하고 제2섹터로서 민간개발 주체, 사적 주체죠. 토지 소유자 개인이나 조합 또는 우리가 민간 건설 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주택 건설 사업자죠. 제3세터는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 공공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은 자금을 조달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동산 개발의 개념 그리고 개발 주체를 봤는데, 자, 항상 우리 이 개발 과정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월포드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개발 과정이 7단계로 나누고 있죠. 자, 첫 번째가 어떤 개발을 할 거냐. 우리는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나오고, 두 번째 예타라고 하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나오죠. 예비적 타당성. 예타라고 많이 하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자,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우리가 지출을 가지고 요걸 계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의미하죠.
자, 수익성이 있으면은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가 되겠고, 네 번째는 우리가 타당성 분석 단계죠. 자, 이 물리적 타당성 분석,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데, 시장의 수요 공급, 그리고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체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개발 사업은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타당성 분석 단계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그리고 택지를 조성하는 여섯 번째 우리는 건설 단계,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죠. 일곱 번째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죠. 자, 마케팅 단계인데 이 개발 사업 초기에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개발 사업이 완성되자마자 공실률이 없이 안전적인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데,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이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 시장성은 우리가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을 얘기하죠.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임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우리가 시장성이죠. 시장성이라는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가 가끔 우리 시험 지문에 출제하고, 요 순서는 12와 26회 시험에 출제를 우선 한 내용이죠. 순서. 자, 순서는 12회와 26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했죠. 자, 그리고 지문도 우리가 19회 시험과 우리가 2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위험, 타당성 분석, 이 개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